정제한 고순도의 MSG. 이게 유리된 단일 물질이에요. 이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혈중 글루탐 성분들을 확 올려요. 그래가지고 신경들을 손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신경 독성 물질입니다. MSG가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한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소중함을 망각하시고 소홀히 여기곤 하죠. 본의 아니게 고통을 겪기도 하고 불행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소중한 일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식생활이 아닐까요? 식생활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식생활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음식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을 뻔했다가 음식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때 식생활이 무척 나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하던 일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과자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과자 만드는 사람들 뻔하죠. 매일 과자 속에 파묻혀서 합니다. 과자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관능 검사라고 있어요. 과자를 직접 먹어보고 평가하는 건데, 물론 이제 관능 검사한다고 해서 과자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먹고도 얼마든지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당시 유독 많이 먹었어요. 근데 당시 이제 그 과자를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도 모르게 탑니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중독에까지 이른 거예요. 근데 당시 과자만 먹은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식생활에서도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같은 걸 저도 모르게 그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먹게 되고 마시는 건 청량음료 이렇게 즐겨 마시게 되고 그 유해성이 빨리 나타난 겁니다. 30대 때 이미 성인병 증상이 왔으니까요.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건강이 점점 나빠지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다른 방법은 없죠. 뭐 이제 그 음식을 바꿔야 되는데 일단 과자부터 먹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려면은 하던 일을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고민하다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당시 즐겨 먹던 음식도 다 끊었죠. 일단 과자부터 끊었으니까. 음식을 바꾸고 나니까 몰라보게 말이죠. 바뀌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문제가 됐던 건강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몸이 좋아졌어요. 얼마나 소중한 얘기입니까? 이 일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뒤로 이제 뭐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댓글 이렇게 다시고 그러는 거 이제 보는데, 정말 이런 건 상식 중에 상식이고, 이런 건 다 아시겠지 생각하고 제가 이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드리려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정말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일을 좀 더 많이 알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들어서 더 열심히 이제 다음 책도 좀 구상하고, 또 강의도 더 열심히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썼던 책,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그 책을 다시 개정판을 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고를 지금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과자 나쁘다고 하고 과자 먹지 말자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쁜 과자가 나쁜 겁니다. 과자는 좋은 거 많아요. 그런 과자는 저 먹습니다. 여전히 먹습니다. 나쁜 과자를 안 먹는 겁니다. 과자 먹기 싫은 과자.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과자, 이제까지 제일 많이 팔린 과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까요? 초콜릿 가공품입니다. 둥그렇게 생긴 파이에다가 초콜릿 입힌 제품 있죠? 뭐 파이라는 거. 그게 누적으로 쳤을 때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렸는데 그게 제가 제일 먹기 싫은 과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먹기 싫은 과자도 있어요. 그거는 두 번째로 많이 팔린 과자예요. 무슨 깡이라고 하는, 그게 두 번째로 많이 팔렸는데 그거를 또 제가 두 번째로 먹기 싫어합니다. 과자들이 사실 일반 식품점에서 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제품들, 인기 과자들, 장수 제품들 그런 것들이 대개 보면 나쁜 과자 쪽에 속합니다. 비슷해요, 과자들이. 잘 팔린 걸수록 더 나쁘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과자는 좀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제가 즐겨 먹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드셨으면 하고 권해드리고 싶은 과자가 하나 있는데 제가 따로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이제 보여드려도 되겠죠? 예. 예, 요겁니다. 요 제품. 예. 뭔지 아십니까? 강정입니다. 강정인데 뭐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해요. 들깨로 만들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들깨와 조청으로 만든 들깨 조청 강정입니다. 이 들깨라는 식품이 우리 현대인에게 참 고마운 식품이에요. 저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보거든요. 들깨 속에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는 비밀 코드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물론 이제 들깨에 수많은 영양분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바로 오메가3 지방산. 잘 아시죠?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오메가3 지방산 결핍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내열성이 굉장히 약해요. 지방산 중에서 열을 가하면 제일 먼저 파괴가 돼요. 그래서 가공식품에 거의 들어있질 않아요. 현대인들 열이면 열, 오메가3 지방산 결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요즘 오메가3 지방산 무척 즐겨 드시지 않습니까? 좋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굳이 그런 거 드시지 말고 우리 자연의 선물, 이 들깨, 들깨를 이용하시자고요. 들깨 속에 들어있는 기름에 오메가3 지방산이 자그마치 60%나 들어있습니다. 모든 농수산물을 통틀어서 이렇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 소재가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한테는 아마씨를 줬습니다. 아마씨도 똑같이 60% 오메가3 지방산 들어있어요. 아마씨유에도 동양 사람들한테는 들깨를 선물로 준 겁니다. 예, 들깨를 평상시에 꾸준히 드시자고요. 예, 근데 이 들깨 자체로 먹는 게 제일 좋은데 하나 좀 쉽지 않은 게 먹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 들깨 먹으라고 주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들깨 먹는 거를. 그게 바로 과자로 만들어 먹는 거예요. 만들기도 굉장히 쉽죠, 그죠? 시중에 물론 팔지만 파는 거 드셔도 좋은데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더 아주 간편하게, 싱싱하게 드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들깨 조청강정 이거를 좀 많이 드십사 보내드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자고 매일 하루에 한 서너 개씩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시판되는, 시중에 일반 대중을 상대로 판매되는 모든 과자에는 다 이제 포장을 하게 돼 있고, 포장지에 라벨이 있죠. 라벨에 사용되는 원료들을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걸 꼼꼼히 살피십시오. 그래서 거기 뭐가 들어가 있나.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는 들깨와 조청, 이 두 가지만 들어있는 게 가장 좋고, 이제 조청을 써서 만드는 게 조금 구하기가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뭐 그냥 일반 물엿을 쓴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물엿이나 무슨 올리고당 같은 거, 그런 걸 쓴 것도 있는데 그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들깨가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들깨와 조청으로만 만들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들깨 조청 강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공식품 업계가 번거롭게 굳이 비용을 들이고 연구를 따로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식품 첨가물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가공식품 만들 수 있습니다. 조미료, 향료 꼭 써야 맛을 내나요? 유능한 요리사의 요리 비방서 속에 조미료, 향료 없습니다. 그런데 손대고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라면 그 사람은 유능한 요리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 속에 맛을 내는 성분들이, 식품 소재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소재를 그대로 우리가 가공식품에 이용하자고요. 색깔을 내기 위해서 꼭 합성색소, 뭐 천연색소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색소를 써야 됩니까? 아이, 색깔 예쁘게 만들자고요. 먹음직스럽게 만들자고요. 안전하게 만들어야죠. 채소, 과일, 모든 자연식품 소재들은 어떤 고유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 색깔을 그대로 가공식품에서 발현시키자고요. 방법이 다 있어요. 다만 조금 번거로울 뿐이에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연구가 필요할 수 있어요. 기꺼이 감수해야죠. 그런 거. 꼭 그 무시무시한 보존료. 이제 방부제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거 써야 됩니까? 그게 옛날 얘기예요. 사실은 요즘 콜드체인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콜드체인만 태우면 방부제 안 써도 얼마든지 되고, 우리 얼마든지 방법을 찾으면 돼요. 포장 방법만 개선해도 보존성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요. 그런 게 싫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기가. 그리고 굳이 그런 거 써서 만들어도 잘 팔리는데, 소비자들이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잘 사 먹는데 업체들도 그런 걸 만들 유인이 없는 거죠. 소비자들이 그런 거 조금만 관심 가지고 그런 해로운 물질 들어간 걸 가려 먹으면 식품업계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거 쓰지 않고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서 찾아낸다고요. 문제는
식품청을 꼭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가공식품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제품들이 그런 식품청을 쓰지 않고 만든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음료 중에도 첨가물들이 꽤 많이 사용되는데 뭐 피로 회복제 같은 거, 뭐 각성 드링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다 방부제 썼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최근에 보면은 방부제 다 뺐어요. 또 유명한 비타민 C 음료 거기에도 다 방부제 썼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다 방부제 뺐어요. 자꾸만 이 소비자들이 방부제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연구를 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거 쓰지 않고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요즘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근데 아직 멀었어요, 지금. 계속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런 거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가공식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이스크림 재벌 회사 얘기죠. 원래 미국 회사인데 지금 이제 다국적 회사로 되어 있죠. 이 회사의 창업주가 원래 2명 있었습니다. 근데 2명 중에 한 분이 50대 중반이죠. 숨졌어요. 심혈관 질환으로. 그리고 또 창업주 나머지 한 분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고혈압에다가 당뇨병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이 창업주 중에 한 분, 살아있는 그 한 분의 아들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외아들이었습니다. 유일한 상속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아들이 폭탄 발언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일구신 이 아이스크림 왕국을 이어받지 않겠다. 아버지, 아이스크림 사업을 접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이 창업주 2분이 그동안 아이스크림 사업을 벌여오면서 아이스크림을 무척 많이 먹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거든요, 아들은. 자기도 만약에 그 아이스크림 사업을 계속 하게 된다면은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고, 그렇다면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처럼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 뻔하다 이거죠. 자기는 부와 명예보다는 건강을 선택하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지금 환경운동을 하고 있고 건강 전도사로서 미국인의 그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이 존 로빈스입니다. 그 사람 이제 책도 많이 썼고, 아이스크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아이스크림도 좋은 원료를 써서 첨가물 쓰지 않고 만든 그런 제대로 된 아이스크림이라면 나쁘지 않아요. 요즘 그렇게 만든 착한 아이스크림 집들 더러 있더라고요. 첨가물 범벅으로 만든 나쁜 아이스크림이 나쁜 겁니다. 그것도 하나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아이스크림에 사용되는 첨가물들, 일단 먼저 아이스크림이 뭡니까? 크림을 얼린 거죠. 크림이 뭡니까? 우유의 유지방을 휘핑시킨 겁니다. 당연히 우유로 만들어야죠. 대표적인 유가공품이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근데 시중에 우리가 즐겨 이용하는 아이스크림들 한번 보십시오. 우유 안 써요. 물론 쓰기도 해요. 쓰기도 하는데 생생용으로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크림으로 만들어요. 그 크림이 뭐냐? 식물성 크림이라고 그러는데 우유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만들어지는 정제가공 유지로 만들어요. 주로 파업류가 식물성 유지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성 크림이라고 그러는데 해롭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해로워요. 정제가공 유지 자체가 해로운데다가 거기에 수많은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색소, 향료, 감미료, 유화제가 무척 많이 들어가요. 아이스크림이 이제 물과 기름 성분이 분리되면 안 되니까 유화제가 무척 많이 들어가고, 또 그때 그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증점제를 많이 쓰거든요. 증점제를 쓰는데 증점제 중에 카라기난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카라기난이 증점제 중에서 아주 해로운 물질입니다. 암을 일으킬 수 있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런 그 해로운 첨가물들을 같이 섞어 놓은 얼린 모조 크림 제품, 이게 바로 우리가 즐겨 이용하는 아이스크림입니다. 근데 좋은 아이스크림에는 진짜 우유로 만들고 그런 첨가물도 쓰지 않고 좋은 식품 소재 써가지고 만들죠. 그런 아이스크림 우리가 찾아서 이용하면 됩니다. 일반 슈퍼, 마트, 편의점 그런 데는 없어요. 따로 이제 착한 아이스크림집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잘 찾지 못하시겠으면 친환경 식품 매장이 있죠. 그런 데가 이제 잘 찾아보시면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 데서 파는 아이스크림들은 다 신뢰하셔도 됩니다. 이제 10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10가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아마 주전부리를 즐기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셨을 텐데 되게 이제 밥맛이 좀 없어요. 때가 돼도. 저도 당시에 밥맛이 무척 없었어요. 밥 먹는 재미를 못 느꼈어요. 첫째, 과자를 끊고 나서부터 밥맛이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밥맛이 좋아져서 그런지 소화가 잘 돼요. 제가 아주 만성 소화불량 증상이 있었거든요, 당시.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비가 또 제가 심했어요. 그런데 과자를 끊고 나서 이제 식생활을 바꾸고 나니까 변비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자연 식생활 하는 분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늘 뒤척이면서 잠을 자도 가면이라고 그럴까? 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밤을 지새고 그랬었는데 음식을 바꾸고 나서부터 아주 잠을 깊이 자는 겁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나빠지면서 아침에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새벽 시간을 잃어버렸었어요, 한때. 그래서 잃어버린 새벽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로 증상이 없어져요. 몸이 가볍고 만성 피로 증상이 당시에 하여튼 몸이 천근만근 먹고 늘 피곤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피로 증상이 없어지더라고요. 머리가 아주 맑아져요. 머리가 집중이 잘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면역력하고 관계가 된 건데 제가 겨울이면 늘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식생활을 바꾸고 나서부터 겨울에도 감기를 안 걸립니다. 감기 예방주사 맞고 늘 마스크 끼고 다니고 그랬는데도 하여튼 뭐 제일 먼저 감기 걸렸어요, 하여튼. 근데 그 후로는 감기 안 걸리고 가끔 뭐 감기 증상이 있어도 재채기만 몇 번 하고 그냥 이겨내더라고요. 면역력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이가 치아 건강이 또 나빴어요. 당시에 찬물을 거의 못 마셨어요. 찬물을 마시기만 하면은 이가 시려서요. 그리고 양치를 할 때면 출혈 현상이 막 관측이 되고 막 그랬는데 그 후로는 이 시린 증상이 없어지고 출혈 현상도 없습니다. 지금 찬물도 잘 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과자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건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가슴이 쥐어짜듯 하면서 아주 답답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가끔 그랬는데 점점 이게 빈도가 잦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도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종합검진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협심증 초기 증상, 협심증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혈관 질환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제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악화가 되면 이제 뭐 심근경색, 뭐 동맥경화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심장병으로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심혈관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당시 제가 30대였습니다. 30대 때 이미 성병 증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받고 나서 제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은. 이 10가지가 제가 일단 크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식품에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화학물질이 이제 향료 기초물질까지 이제 합치면은 수천 가지에 달합니다. 수천 가지. 이 많은 물질들 우리가 꼼꼼하게 안전성 검사할 수 있을까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근데 꼭 화학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첨가물에. 천연 첨가물도 있고요. 그 천연 첨가물도 되게 해로운 거는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리고 전혀 화학물질이 아닌 당류 있죠, 당류. 당류는 엄밀히 말하면 식품입니다, 그냥. 그렇지만 당류만 그냥 먹지 않잖아요. 되게 가공식품에 첨가해서 먹어요. 대표적인 게 설탕, 과당, 물엿 같은 겁니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식품 첨가물로 포함합니다. 그리고 또 식품에 사용하는 유지류 있죠. 기름.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식품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식품에 첨가해서 먹으니까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식품 첨가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정제가공유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식품 첨가물이라는 거는 수많은 화학물질들, 정제당류, 정제가공 유지류, 요 세 가지 물질군, 이거를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식품에 사용되는 나쁜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대개 보면은 칼로리 덩어리예요. 정제당, 정제가공 유지가. 그래서 칼로리 덩어리가 바로 정크푸드라는 거 아닙니까? 영양분은 없고 칼로리만 있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물질군이 정크푸드를 만드는 주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주로 인스턴트 라면인데 국민 간식 제1호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라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주 고소한 국물 맛 아닐까요? 이제 그게 바로 감칠맛인데
이 감칠맛이 바로 인공 조미료의 작품이라는 사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예, 대표적인 게 MSG죠. 근데 요즘 라면을 보면은 MSG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방하는 제품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거기에 이거 조미료 안 썼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조미료 들어가요. 근데 다만 MSG만 아닌 다른 형태의 인공 조미료가 들어갈 뿐이에요. 그거 비슷해요. 유해성으로 볼 때는. 그리고 라면에 많이 쓰는 게 산도 조절제입니다. 네, 산도 조절제. 이게 면에도 쓰고 수프에도 쓰는데 대표적인 게 인산염이에요. 이 인산드라면에 이 인산염을 무척 많이 써요. 그 인산염이 우리 몸에서 미네랄 흡수를 방해를 해요. 특히 칼슘 흡수를 저해합니다. 그래서 인산염이 들어가 있는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칼슘 결핍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발이 이제 아주 부드럽고 쫄깃쫄깃하죠. 그죠? 그렇지만 또 빨리 익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첨가물이 있는데 바로 변성전분. 변성전분하고 정점제들, 정점제들 중에 검류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다 해로운 것들이에요. 뭐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라면이 튀김식품 아닙니까? 그 면을 튀겨야 된다고요.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이 나쁜 기름들이에요. 정제가공유지예요. 라면 하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짭조름한 거. 그죠? 굉장히 짜잖아요. 그 짠맛에 또 먹는 분들도 있어요. 소금을 쓰는데 소금도 정제염을 써서 문제예요. 정제염. 정제염도 식품이기지만 사실 식품 첨가물로 봐야 돼요. 그 정제염. 정제염은 사실 나트륨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탈이잖아요. 그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면 나트륨 권장 섭취량의 80% 이상을 먹는다는 거예요. 소금 같은 것들도, 정제염 같은 것들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지금 요렇게 말씀드린 요 첨가물만 우리가 경계를 하셔도 라면을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더 빨리 익혀야 되니까 일단 변성전분, 정제제 같은 걸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또 가공을 해야 돼요. 여러 번 가공을 하는 거는 우리 몸에 더 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훨씬 더 혼선해도 빨리 빠뜨려요. 빨리. 그래서 컵라면일수록 푼첨가물에 힘을 더 많이 빌게 되고 첨가물을 그만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라면을 드실 때는 그래도 김치라도 같이 드신다고. 그리고 다른 또 반찬 같은 거, 뭐 나물 같은 거라도 같이 드신다고. 그런 걸 드시면 라면의 유성을 크게 줄여주거든요. 그런데 컵라면은 어떠세요? 되게 그냥 길거리에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드시고 그러는데 김치 같이 드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라면만 드시고 국물을 그렇게 다 마셔버리고 그러니까 유해성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컵라면, 용기면이 되게 비슷해요. 그 용기면은 더 해롭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아마 렌즈에 넣고 돌릴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면이 부풀어요. 면이 부풀고 더 빨리 이제 조리 시간이 더 단축이 되는 거죠, 훨씬.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데, 그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라면 국물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해로워요. 식품 첨가물들이 그 안에 잔뜩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식품 첨가물들이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들이 사실 가만히 안 있어요. 지네들끼리 막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화학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실제로 유해성이 훨씬 더 커지거나 새로운 유해성이 나타나거나 그래요. 이게 바로 화학물질의 칵테일 효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뜨거워지면, 뜨거운 상태에서는 이 화학 반응이 훨씬 더 왕성하게 이루어져요. 더 빨리, 더 많이 나쁜 화학물질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칵테일 효과가 더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위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컵 아니면 용기 자체로다가 렌즈 안에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근데 컵, 용기, 그게 어떻게 돼 있나요? 그게 다 플라스틱 제품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뚜껑에는 인쇄로 이렇게 인쇄된 잉크들도 그대로 있고 뜨거운 상태에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해로운 물질들이 더 많이 우러나올 수 있어요. 절대로 그 면 통째로다가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지 마십시오. 사탕이 대표적인 정크푸드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거의 대부분 식품 첨가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사탕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설탕, 과당, 물엿 같은 그 정제당에다가 그걸 물론 이제 물로 녹여가지고 끓여서 시럽으로 만들죠. 거기다가
색소, 향료, 산미료, 제품에 따라서 유화제,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소프트 캔디 같은 경우에는 정제가 음료지, 이런 수많은 첨가물을 넣고 비비는 거예요. 비벼서 식혀서 굳힌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탕입니다. 쉽게 말해서 칼로리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해로운 첨가물들이 범벅인 그런 칼로리 덩어리라고 보시는데, 보통 사탕 많이 먹으면 뭐 충치가 생기니까 사탕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무설탕 사탕도 많이 나오죠. 그죠? 이제 무설탕 캔디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괜찮겠지 생각하고 또 이제 그걸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해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설탕, 물엿, 뭐 과당 그런 것만 안 썼을 뿐이지 다른 그 대체 감미 소재를 쓰거든요. 그런 것들도 안전성이 확인이 안 됐어요. 안전성이 확인이 안 됐고, 그런 대체 감미 소재를 쓴 그런 무설탕 캔디에는 꼭 써야 되는 게 있어요. 합성 감미료입니다. 합성 감미료. 잘 아시잖아요. 사카린, 아세설팜, 칼륨,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이런 합성 감미료는 사실은 설탕보다 더 나쁩니다. 무설탕 제품도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사탕 중에도 제법 괜찮게 만든 사탕이 있어요. 그런 사탕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정제당을 안 써요. 정제당을 안 쓰고 비정제당을 씁니다. 그래서 설탕류도 이제 비정제 설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엿 대신에 전통 조청 같은 거, 이런 걸 쓰고요. 해로운 첨가물은 안 써요. 그리고 좋은 자연식품 소재를 써서 만든 이러한 웰빙 개념의 그런 사탕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탕 드시고 싶으면. 속속들이 식품 첨가물로만 이루어져 있는 나쁜 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껌에서는 그 껌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껌 베이스입니다. 껌 베이스 뭐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일반인도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표기 의무가 없어요. 껌 베이스는. 껌 베이스를 뭐로 만드는지, 껌 베이스의 구성물질이 뭔지를 표기할 의무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표시 규정의 맹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껌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보면은 다 아주 큰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비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계속 로비를 해요. 껌 베이스에 사용된 원료들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요. 당국에다가. 당국에서 이제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계속 그냥 껌 베이스는 껌 베이스 이렇게만 딱 써놓는다고. 근데 그게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나쁜 화학물질들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또 거기다 색소, 향료, 유화제, 증점제, 이런 나쁜 화학물질들 넣고 비빈 겁니다. 비빈 건데, 이 중에서 특히 껌의 제품 경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향료를 무척 많이 쓴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고향료 식품입니다. 왜? 껌은 씹으면서 계속 그 향미를 느껴야 되잖아요. 그 향미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향료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보통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향료 사용량의 5배, 5배 이상, 많게는 한 10배 정도까지 향료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껌도 그런 첨가물 범벅이 껌 말고, 서양에서는 요즘 보면은 껌 베이스도 천연 치크를 이용해요. 천연 소재를 이용해서 껌 베이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해로운 첨가물들은 되도록 안 쓴 그런 웰빙 개념의 껌도 있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껌을 우리가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사실 껌도 좋은 점도 있거든요. 턱뼈 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식품이에요. 그래서 해롭지 않게 만든 그런 껌을 이용한 문화를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시자고요. 무설탕 껌, 그게 보통 껌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설탕 껌들을 이제 즐겨 찾으시죠, 요즘. 근데 사실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무설탕 껌. 무설탕 껌이 대개 자일리톨을 쓰죠. 그래서 이제 자일리톨 껌 시장이 꽤 이제 큰데, 그 자일리톨 껌의 경우 충치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좋은 점이에요. 물론 자일리톨 껌 씹고 또 다른 걸 먹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충치를 예방을 위해서는 양치라는 게 최고지만은, 그렇지만 하여튼 아쉬운 대로 자일리톨 껌을 씹으면은 그래도 충치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자일리톨이라는 자체, 그게 당알코올인데, 그런 당알코올류들이 이제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혈당치를 덜 올리고 칼로리가 낮고 충치를 예방하고 이런 기능적 특성이 있긴 있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롭게 작용해요.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설사할 수 있고요. 덜어는 알레르기도 일으킬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들, 그건 다른 거랑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물설탕껌도 충치 문제 말고는 똑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크푸드 제1호 하면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빨리 만들고 또 빨리 먹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식품 첨가물입니다.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사용돼요, 패스트푸드에. 일단 패스트푸드 하면 되게 고지방 식품입니다. 정제가공 유지가 무척 많이 들어가요. 정제가공 유지.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보시자고요. 패스트푸드의 간판격인 제품이죠. 햄버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햄버거병일 겁니다. 이 햄버거병이 요즘은 좀 뜸하네요. 그렇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햄버거병 아직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또 햄버거병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햄버거병 말고 이게 정크푸드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식품 첨가물 때문이에요. 정제가공 유지가 들어가는데, 정제가공 유지에 보면은 뭐 식용유 같은 이런 추출 정제유도 문제지만 대개 쇼트닝이나 마가린 같은 인공 경화유가 들어갑니다. 이거 인공 경화유 특히 나쁜 건데, 이 햄버거는 대개 콜라하고 같이 마시잖아요. 탄산음료 중에 콜라하고 같이 마시는데, 콜라당에는 정제당도 무척 많이 써요. 햄버거하고 콜라하고 같이 먹으면은 정제당하고 정제가공 유지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인데, 정제당과 정제가공 유지를 한꺼번에 먹게 되면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독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에서 모르핀을 투여했을 때와 비슷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게 중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햄버거를 먹으면서 콜라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럼 중독됐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이제 패스트푸드 하면은 햄버거 말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감자튀김 아닙니까? 감자튀김도 이제 감자를 기름에 튀긴 건데, 그냥 감자를 기름에 튀기면 그나마 좀 나은데 굉장히 맛있잖아요. 감자를 집에서 한번 튀겨보세요. 별로 맛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먹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중에 파는 감자튀김은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조미료와 향료의 힘이에요. 조미료, 향료가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자튀김이 나쁜데, 또 하나 감자튀김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높은 온도에서 튀깁니다, 감자를. 감자를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해서 조리를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감자를 기름에 튀긴 식품은 특히 그런 점에서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패스트푸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피자죠. 피자도 이제 콜라하고 같이 드시면 똑같이 고당분 고지방 식품을 드셔가지고 중독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피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치즈 문제입니다. 치즈. 대개 피자에는 치즈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치즈는 뭐로 만들어요? 우유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피자 같은 데 쓰는 그 업무용 치즈에는 우유로 만든 진짜 치즈 쓰는 일이 별로 없어요. 대개 또 식물성 유지를 정제가공 유지로 만든 모조 치즈를 씁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짜 치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거 우리 몸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굉장히 해로워요. 그런 모조 치즈를 써서 만든 피자. 그래서 그게 정크푸드일 수밖에 없는 거고 패스트푸드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패스트푸드 다 나쁜가요? 햄버거? 아니에요. 햄버거 원래 패스트푸드가 아닙니다. 그런 첨가물을 쓰고 나쁜 오일을 써서 만들기 때문에 패스트푸드인 거고요. 감자튀김도 사실 튀김식품이 좋은 게 아닌데, 신선한 기름에서 낮은 온도에서 튀겼다면 괜찮아요. 첨가물도 쓰지 않고. 또 피자도 제대로 만들면 원래 좋은 영양식품이에요. 피자의 종주국인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피자를 먹는지 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수제 햄버거, 이탈리아의 전통 피자를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양심적인 생산자들이 계시다고요. 그분들이 만드는 걸 찾아서 우리가 이용하면 됩니다. 그거는 패스트푸드가 아니고 슬로우푸드입니다. 각성 효과를 낼 수 있는 드링크죠. 대개 많이들 드십니다. 왜 드실까요? 막연하게 몸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몸에 좋을까요?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거기도 라벨을 잘 보세요. 몇 가지 기능성 성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기능성 효과 우리 몸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첨가물들 무척 많이 사용돼요. 일단 카페인이 들어가죠. 그죠? 각성 드링크에 카페인. 그 다음에 산도 조절제들, 향료들, 또 당류 들어가는데 당류가 다 정제당이에요. 정제당. 뭐 백당이라고 써놓고 그렇더라고. 그게 다 설탕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보존료도 사용되고 그래요. 보존료.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빼는 추세인데 아직도 보존료 사용한 제품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런 각성 드링크, 피로 회복 음료 같은 거, 이런 거 시판되는 거, 그런 거 꼭 드셔야 될까? 그런 거 드시지 말고, 좋은 거 많잖아요.
뭐가 있나요? 매실차, 약초차, 허브차 이런 거, 그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전통 차 중에도 뭐 수정과 같은 거 그런 거 좋잖아요, 그죠? 물론 첨가물 쓰지 않은 겁니다. 뭐 녹차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를 이용하시자고요. 이게 이제 바로 정제가공유제입니다. 정제가공유제에 대한 상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제가공유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우리가 즐겨 이용하는 식용유예요. 앞으로 튀김식품 만들 때 주로 쓰죠. 식용유인데, 식용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주로 이제 대두유를 많이 써요. 콩기름인데 어떻게 만드는지 아마 잘 아시나 모르겠네요. 콩을 참기름 짜는 식으로 이렇게 압착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압착 콩기름은 무척 좋아요. 그런데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고 이상한 방법으로 만드는데 기름을 녹여내요. 추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출유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녹여낼 때 반드시 매개 물질이 필요한데 그게 용매예요. 유기용매. 헥산이라는 화학물질입니다. 핵산이 아니고 헥산입니다. 이 헥산이 석유화학 물질이에요. 원유를 증류할 때 나오는 물질이에요. 발암성이 있는 신경독성 물질입니다. 이거를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추출정제에는 이 헥산이 소량이나마 잔류해요. 5ppm까지 지금 잔류를 해요. 이 5ppm 헥산이 들어있는 식용유 먹는다 해서 당장 탈은 안 납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추출유는 반드시 정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추출 정제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추출 정제유는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정제하는 과정에서 해로 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져요. 트랜스지방산, 벤조피렌, 활산화물, 활성산소. 그래서 우리가 식용유를 이용하는 일반 추출 정제유는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 그렇지만 그런 해로 물질들이 잔뜩 녹아 있다는 점에서 이런 추출유는 꼭 헥산으로 추출하지 않은, 정제도 하지 않은 압착유를 드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트라버진이라고 쓰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압착유입니다. 그리고 이 추출 정제유를 화학 반응시킵니다. 화학 반응시키면은 굿기름으로 변해요. 경화유가 되거든요. 화학 반응을 거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방산이 분자 구조가 변형이 돼요. 변형이 돼서 인공 지방산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굿기름, 이걸 갖다 인공 경화유라고 합니다. 인공 경화유가 두 번째로, 인공 경화유 중에 특히 쇼트닝이 있고 마가린이 있는데, 쇼트닝 마가린이 바로 인공 경화유를 대표하는 건데, 이게 특히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은 화학 반응시키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산을 비롯한 해로운 물질들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대개 과자, 빵, 패스트푸드 같은 이런 그 가공식품에는 이 인공 경화유를 많이 써요. 보세요. 쇼트닝 아니면은 마가린이에요. 이런 그 인공 경화유는 지방산 분자 구조가 변형이 됐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굉장히 낯설어 합니다. 잘 안 먹어요. 정식을 안 해요. 안 썩는다는 얘기예요. 플라스틱처럼. 그래서 지방 전문가들이 인공 경화유를 갖다가 플라스틱 유지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시험 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분자 구조가 플라스틱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미생물들만 낯설어 하나요? 우리 몸의 효소, 호르몬도 똑같이 낯설어 합니다. 우리 몸에서 대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서 수많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게 심혈관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이런 인공 경화를 많이 써서 만든 가공식품은 플라스틱 유지가 들어있다 보니까 잘 썩잖아요. 햄버거 잘 썩지 않잖아요. 피자도 유통기한 길어요, 되게. 그게 쇼트닝 마가린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공 경화유도 인위적으로 화학 반응시켜서 변형시켜서 만든 그런 굿기름이 아닌 자연의 굿기름이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이제 야자유 같은 거, 코코넛 오일 있죠. 그것도 사실은 이제 상온에서는 이제 고체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굿기름으로 대신 쓸 수 있는데 그것도 가공식품에 쓰는 그 야자유는 정제 가공한 겁니다. 그거 말고 엑스트라 버진급의 자연 그대로의 야자유라면 좋아요. 예, 그걸 써도 되는데 그게 이제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더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 게 바로 버터입니다. 버터인데 버터 중에서 천연 버터여야 됩니다.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버터는 우유에 유지방을 굳혀서 만들었는데 이게 화학적인 공정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요. 그래서 유지방이 변형이 없습니다. 자연의 유지방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일단 버터는 보관을 잘해야 되잖아요. 변형이 돼요. 곰팡이 슬고 막 그래요.
그 사실을 보면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우리 몸에서 대사가 잘 되고, 그냥 대사만 되는 게 아니에요. 버터에는 유익한 점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버터도 이제 나쁘다고 그러는데, 뭐 포화지방이 어쩌느니 콜레스테롤이 어쩌느니,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다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 유해성이에요. 그거는 서양 사람들 같이 유가공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나 해당하는 얘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수많은 지용성 영양분의 보고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특히 지방산 중에도 포화지방이고 동물성 지방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특이해요. 지방산 분자리가 좀 짧거든요. 이거를 이제 단쇄지방산 또는 중쇄지방산이라고 그래요, 전문적으로. 근데 라우르산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라우르산이 우리 몸에 여러 유익한 작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면역력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이 라우르산이 야자유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자유가 좋은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유에도 들어있어요. 우리 아기 모유 수유해야 되잖아요. 면역력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게 라우르산의 힘이에요. 그게 버터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유익한 점이 많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부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유해성 때문에 그 좋은 버터를 포기하자는 얘기는 조금 과장됐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 특별히 압착이라는 글씨라든가 영문자로다가 엑스트라버진이라는 글씨가 없으면 무조건 추출 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좀 달라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굳이 압착이라는 표기를 안 해도 압착으로 만든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가끔 참기름이나 들기름에도 추출 정제해서 만든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반드시 추출 정제했다는 표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기름만은. 근데 다른 기름은 추출 정제했다는 표기가 없어도 일반 식용유들은 압착이라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엑스트라버진이라는 말이 없으면 다 추출 정제로 보십시오. 이제 압착해서 기름 만드는 방법과 추출해서 기름 만드는 방법의 차이 아주 간단해요. 기름집에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착유기가 있죠? 착유기가 아주 커다랗게 생겼는데, 그게 그 쇳덩어리예요. 무거운 쇳덩이가 쫙 내려와가지고 눌러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참깨나 들깨에 들어있는 기름을 눌러서 압력에 의해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그걸 받아서 병에 담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참기름, 들기름, 압착유인데, 그렇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다른 유기용면이 헥산이니 그런 화학적인 공정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건강에 좋은, 친건강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근데 추출 정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대두유를 한번 보시자고요. 대두유 공장에 가보시면은 커다란 탱크들이 무척 많이 있어요. 그 안에 유기용매, 헥산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콩 속에 있는 기름이 녹아 나오겠죠. 헥산이 기름을 녹여내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콩에 있는 기름이 다 녹아 나오면은, 그러면 기름하고 용매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데 완전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소량 5ppm은 헥산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정제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콩 있잖아요. 콩은 어떻게 할까요? 끄집어내가지고 밖에 이렇게 펴놓는다고요. 그러면은 거기 헥산들 거기 굉장히 많이 묻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 헥산을 다 대기질로 날려보낸다고. 그럼 이게 또 환경을 망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다 날아가지도 않아요. 거기도 헥산이 꽤 많이 남아있는데 식용유보다 더 많이 남아있어요. 유럽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10ppm 내지 21ppm까지 나온대요. 기름보다 2배 내지 4배까지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분쇄하면 가루가 되겠죠. 그게 뭔가요? 탈지대두예요. 탈지대두 가지고 또 가공식품 많이 쓴다고요. 그게 바로 간장을 만들 때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단백질 성분만 추출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두 단백이 되는 거예요. 대두 단백 요즘 인기리에 팔리고 있죠? 대체육 만들 때 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보조식품에도 들어가고요. 그런 거 다 헥산이 들어있어요, 거기. 그런 의미에서 콩이라는 이 좋은 가공식품을 그 해로운 용매로 추출해서 만든다는 것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빨리 없애야 돼요. 이 헥산은 인화성이 무척 강해요. 불 붙이면 불 확 붙어요. 그런 걸 가지고 기름을 녹여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몰상식한 일이에요. 만약에 오늘날 이런 식으로 기름 추출하는 방법이 개발됐다면 법적으로 아마 금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꽤 오래전부터 해오던 방식이라 금지를 못 시켜요. 왜?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발생해서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이 화학물질이 이제 식품에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게 서양에서부터죠, 물론. 19세기 후반 무렵입니다. 19세기 중후반 무렵부터 사용됐어요. 지금부터 한 150년쯤 전이에요. 그 당시에 인체 과학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오늘날 신경과학과 생리학이 발달하면서 이거 안 된다. 이 학자들이 이 식품 첨가물 이거 그대로는 안 되겠다. 그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써왔는데 지금은 알게 됐거든요. 해로운 화학물질은 우리 몸에서 말이죠. PPT 농도에서도 해롭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PPT 1조분의 1이에요. 1조분의 1. 1조분의 1이라면 어느 정도 양일까? 커다란 수영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수영장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거기에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린다고 보자고요. 그 전체 물에 대한 잉크 한 방울의 양, 요게 바로 1ppt예요. 요 정도 극미량으로도 우리 몸에서 해롭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특히 내분비 결합물질이라든가 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같은 게 특히 아주 적은 양에서 또 반응을 해요. 우리 몸에서. 노벨상을 2번 받은 라이너스 폴린 박사. 그 사람이 이제 분자생물학자거든요. 그 사람은 분자 수준에서 유해성을 제기를 해요. 해로운 화학물질은 한 분자라도 해롭다. 싱글 몰리큘도 해롭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지금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농도 대개 ppm 농도에서 쓰거든요. ppm 농도, ppm. 이 ppm은 ppt의 100만 배나 되는 농도예요. 굉장히 높은 농도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도 안전하다는 얘기, 적게 사용하니까 안전하다는 얘기, 옛날 얘기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해롭습니다. 굉장히 높은 농도입니다. MSG의 발견도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감칠맛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아주 그 맛을 값싸게 손쉽게 낼 수 있는 게 MSG죠. 그런데 이 MSG가 사실은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구성물질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해롭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전문가들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식품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버섯에도 있고 멸치에도 있고 뭐 다시마에도 있고 뭐 심지어 된장 같은 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사실, 존재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 형태가.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글루탐산은 단일 물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식품 성분하고 결합된 복합체로 존재해요. 복합체는 전혀 우리 몸에서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근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뭐 요즘에 이제 발효해서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공업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발효공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정제를 해야 돼요. 정제한 고순도의 MSG, 이게 유리된 단일 물질이에요. 이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혈중 글루탐산 농도를 확 올려요. 그래가지고 신경계를 손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신경 독성 물질입니다. MSG가 단독으로만 사용되면 또 그나마 나아요. 다른 또 신경독성 물질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그런 거하고 같이 사용됐을 때, 그럴 때는 또 유해성이 훨씬 더 커져요. 예를 들어서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는데, 합성색소 있죠. 합성색소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식용색소 청색 1호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하고 MSG 같이 먹으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신경독성이 더욱더 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식품 첨가물하고 같이 먹었을 때 그런 문제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지금 현대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연한기에 밝혀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식품 첨가물이 그게 남용된 것들 보면 꼭 MSG가 들어가는데, 특히 그런데 다른 첨가물에 사용된 그런 MSG는 특히 나쁘다는 거고, 특히 아이들의 경우, 젊은 층의 경우에는 신경독성 물질이 더욱 해로워요. 왜냐하면 성인의 경우에는 신경독성 물질을 어느 정도는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이걸 이제 혈내 장벽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기능이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채 갖춰져 있질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신경독성 물질이 들어오면은 그대로 그 유해성이 노출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일수록 이런 MSG 성분 그런 거 먹이지 말아야 됩니다. 소금도 이제 편의상 2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정제염과 천일염.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일염을 드셔야 됩니다. 근데 가공식품에 주로 쓰는 거는 정제염이죠. 정제염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주성분이 나트륨과 염소입니다. 이게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은 우리 몸에 좋게 작용하죠. 그런데 어떤 특정 미네랄 한두 가지만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해롭게 작용합니다.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정제염이 지닌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천일염의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나트륨과 염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닷물에 들어있는 수많은 다른 미네랄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다른 미네랄이 균형되게 들어있는 그런 천일염은 좀 많이 먹어도 좀 짜게 먹어도 괜찮다는 게 식염 전문가들의 주장이에요. 나트륨과 염소만 들어있는 정제당만 많이 먹는 거. 짜게 먹지 말라는 게 바로 정제염을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또 일부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바닷물이 이제 많이 오염돼 있잖아요. 그래서 천일염 오염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는 너무 과장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제염은 물론 이제 그런 그 오염 문제에서 좀 이제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물론 다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정제염에도 그런 오염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천일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천일염도 우리가 그런 그 오염 문제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획기적으로. 간수를 좀 빼낸다고요. 충분히 빼내야 돼요. 오랜 기간. 간수를 충분히 빼내면 거기에 이제 해로운 물질들, 예를 들어서 중금속일 수도 있고, 뭐, 환경 호르몬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상당 부분 빠져나가요. 간수를 충분히 빼면은. 그럼 일단 이제 1차 걸러지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높은 온도에서 태워요. 높은 온도에서 여러 번 태워요. 그게 뭡니까? 간수를 충분히 빼내고 높은 온도에서 태운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죽염이에요. 죽염이라면 그 높은 데서 태우는 과정에서 또 해로운 물질들이 또 상당 부분 또 제거가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든 죽염이라면 거의 오염 물질들에 대한 우려 크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그 오염 문제가 있으니까 천일염 먹지 말고 정제염 먹자고요? 이게 참 무책임한 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식생활 안전을.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죠? 우리 지금 바닷물 문제, 해수 오염 문제 심각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오염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고 그런 문제를 연구하는 게 전문가죠.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그 바닷물 오염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방치해 놓고 그다음에 그 나트륨과 염소 덩어리인 그 정제염을 먹자. 그거는 무언가 그게 번지수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식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합성식초, 발효식초, 천연발효식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먼저 합성식초 이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빙초산을 물로 희석해서 만든 겁니다. 빙초산을 서양에서는 독극물로 분류해요. 그죠? 빙초산의 유해성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성식초는 빼놓자고요. 표기에서 희석초산이라고도 표기를 해요. 이게 바로 합성식초예요. 두 번째, 발효식초. 그냥 발효식초예요. 천연발효식초가 아닌 발효식초. 이것도 발효를 하긴 해요. 그런데 천연발효식초하고 달라요. 천연발효식초는 어떻게 만드냐? 곡류 아니면 과일을 자연의 미생물을 이용해서 서서히 천연발효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이 식초에는 자연의 그 영양분들이 그대로 다 응축이 돼요. 영양분의 보고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 만든 천연발효식초가 좋은 건데 이게 좀 생산성이 떨어지고 값이 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값싸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발효를 하긴 해요. 그런데 원료가 뭐냐 하면은 물론 곡류하고 과실을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쓰기도 하는데 거기에 주정을 섞어요. 주정. 어떤 제품에는 주정만 100% 쓰는 경우도 있어요. 주정이 뭡니까? 소주의 원료 에틸알코올이에요. 식초가 다른 거 아니죠? 알코올을 발효시킨 거죠. 그러니까 주정을 발효시키면 식초가 돼요. 근데 그 안에 영양분이 있을까요? 에틸알코올 발효시키면 초산 성분만 있어요. 영양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만든 그냥 발효식초. 이거를 업계에서는 편의상 양조식초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는 영양적으로 크게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합성식초보다는 나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식초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천연 발효식초에 비해서는 크게 뒤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표기를 잘 보면 돼요. 과일 아니면은 곡류만 써놓은 거. 거기에 무슨 뭐 주정이라는 글자가 보인다든가 그건 발효 식초인데 그냥 천연 발효 식초가 아닌 그냥 양조 식초인데 거기에는 또 다른 첨가물도 들어가요. 제품에 따라서 향료도 들어가고 뭐 무슨 종균 같은 거. 그 종균이 인위적으로 배양한 종균이에요. 자연의 종균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천연 발효가 아닙니다. 예, 팔아요. 예, 파는데 그게 이제 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저 구석에 이렇게 먼지 이렇게 잔뜩 앉아 있어요. 구석에서.
근데 마트 같은 데서 이제 그래서 팔긴 팔지만 별로 그렇게 이용들은 안 하는데 백화점에 가보면 이제 제법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시장에 가시면은 그런 거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먼저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일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이 식습관이라는 게 습관이다 보니까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식습관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 습관이 바뀌거든요. 근데 생각이 바뀌지 않고, 아유, 그럼 뭐 먹을 거 없어.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근데 사실 잘 찾아보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웰빙 가공식품들 꽤 많아요. 네, 그런 거 찾아 먹으면 되는데, 찾아 먹기 위한 첫째로 좋은 방법. 꼭 필수적이라고도 좀 봐요. 포장지의 라벨을 잘 보셔야 돼요. 라벨을 보는 거라 생활하자고요. 물론 이제 지금 규정에 보면은 숨어 있는 원료들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공개가 돼 있어요. 그 라벨만 잘 보시고 거기에 일단 화학물질명이 눈에 띈다 그러면 이건 뭐 나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화학물질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집 부엌에다가 놓고 써도 되는 건가 아닌가? 우리 집 부엌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렇게 놓고 판단하셔도 돼요. 아, 이거는 우리 집 부엌에서 놓고 쓰면 안 되겠네. 우리 집 부엌에서 이런 거는 없는 거네.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나쁜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없는 거로만 이루어진 그런 가공식품을 우리가 선택해서 드시면 돼요. 소비자의 노력도 상황에서는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라벨을 보는 습관, 라벨을 보고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식품들은 장바구니에 넣지 않는 거, 이게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필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소비자가 좀 변해야 되는데, 이제 소비자가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시장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소비자가 깨어 있으면은 그 시장은 아주 건전하게 다 이제 유지 발전돼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공식품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잘못된 길로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소비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이제 조금이라도 좋은 식품을, 라벨을 잘 보고 해로 물질이 없는 조금이라도 좋은 식품을 골라 먹자고요. 이게 바로 화폐 투표입니다. 그게 바로 또 선택적 구매고, 이렇게 선택적 구매를 통한 화폐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게 금방 식품업계로 전달이 됩니다. 이게 식품회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소비자 반응이에요. 지금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아, 라벨을 좀 잘 보고 있네? 그래서 첨가물들로 사용된 거를 좀 싫어하네? 그런 거를 잘 구입을 안 하네? 이런 걸 알면은 그런 거 만들으라고 그래도 안 만들어요, 그분들 그런 거 만들지 않고 그런 해로물질 빼고 좋은 가공식품 만드는 방법을 당장 연구를 한다고요. 그분들 맘먹고 연구하면 금방 식품자금을 쓰지 않고 무첨가 웰빙 가공식품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분들 얼마든지 기술력 있고 자본력이 있어요. 다만 의지만 없을 뿐이에요. 의지가 없는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중요한 선택구매를 통한 화폐 투표. 이게 바로 우리 식생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식생활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어요. 이제 식생활이 잘못되면 병 걸린다. 그죠? 병이라는 게 이제 생활 습관병입니다. 이제 현대병이라고 저는 봐요. 과거에는 없던 병인데 요즘 이제 현대인들한테 주로 걸리는 병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암, 비만, 고혈압, 당뇨병, 중풍 같은 것도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게 대표적인 건데, 이게 이제 바로 식생활이 잘못돼서 걸리는 대표적인 식원병입니다. 근데 이게 다냐? 반쪽이 불과해요. 또 다른 반쪽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무서워요. 무언가 정신건강까지 해친다는 사실. 우울증 대표적인 겁니다. 식생활 나쁜 사람들이 우울증이 훨씬 더 고통을 받게 돼요. 아이들의 경우 특히 성격, 심리, 행동, 정서에까지 악영향을 미쳐요. 그런 사례들이 요즘 들어서 심리 영양학자들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발표되고 있어요. 아유, 나는 뭐 그래도 그냥 이렇게 편한 대로 그냥 아무거나 사서 먹을래. 값싸게 맛있게 사서 먹을래. 아이, 그러다 병 걸리면 뭐 일찍 죽으면 되는 거지. 뭐 꼭 90, 100살까지 뭐 살 일이 있어.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게 큰 오해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생활습관병에 걸리면은 일찍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일찍 돌아가시게 하질 않아요. 평생 약에 의존해서 병석에서 누워서 생활하셔야 돼요. 불행스러운 노후가 기다리는 겁니다. 본인만 불행스러우면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고통에 빠뜨려요.
애꿎은 자녀에까지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9988234라고들 얘기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올바른 식생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을 갖자고요. 생각을 바꾸자고요. 생각만 바꾸면은 진짜 안전하게 너무 많아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식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먹을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들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미용이죠. 누구든지 젊어지고 싶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그 수단을 강구를 하는데 시간도 들이고 비용도 들이고 그죠? 젊어지면 좋죠. 뭐 실제로는 젊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젊게 보이면 좋죠. 그런데 먼저 해야 될 일 바로 올바른 식생활입니다. 과학자들이 동물 실험을 하잖아요. 주로 쥐 실험을 합니다. 쥐 실험. 그 신쥐 있죠. 쥐의 수명이 보통 2년 정도 돼요. 근데 2년이라는 기간은 그 과학자들한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 빨리 결과를 도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늙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 노화를 촉진하는 거, 이게 바로 가속 노화예요. 실험쥐를 가속 노화시키는 가장 유용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정크푸드를 먹이는 거예요. 빵, 과자,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같은 거, 청량류 같은 거, 이런 거 먹여서 가속 노화를 시켜요. 현대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가속 노화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괜히 뭐 보톡스 주사 맞고 미용 수술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위험하잖아요. 가장 안전하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웰빙 식생활, 올바른 식생활, 좋은 가공식품을 찾아서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느끼고 공부했던 것들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식생활 문제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